우리가 공부를 좀 할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이제 전통 영역이죠.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면 그냥 물리적으로 뭐 균등하게 전통 시대, 근대 개항 시대, 그다음에 현대 시대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 시대를 뭐 물리적인 어떤 몇 년부터 몇 년 균등하게 나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나라 마지막 왕조 시대는 청나라죠. 청나라. 네? 청나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멸망했던 그 시기는 1911년 신해혁명이죠. 신해혁명에 의해서 중국의 역사에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황제가 통치하는 그 시대가 언제부터 동요되기 시작했는가? 아는 사람? 바로 그 아편전쟁이죠. 아편전쟁. 아편전쟁 시기에 1840년입니다.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는 어쩔 수 없이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하게 되죠. 당시는 그냥 홍콩 아일랜드만 했었지만 그 이후로 청나라가 몰락해 가면서 그 약점을 파악한 영국, 프랑스, 뭐 이태리, 독일, 뭐 어쩌이 됐든 그런 서구 열강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그 열강들이 중국에 더 많은 조차지를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무기력한 청왕조는 그것들을 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항식이라고 하는데 항구를 어쩔 수 없이 서구 열강들의 상업 거래를 위해서 청나라가 어쩔 수 없이 열어줬던 그 시기, 본격적으로 열어줬던 시기, 그게 이제 아편전쟁 이후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편전쟁 이후의 시기부터 지금 현재 중국이 성립되기 전까지 1840년부터 1949년 40년대 거의 한 100년의 시기를 아주 멸망하기 직전에 무기력한 왕조 청나라를 서구 열강들이 앞다투어 자기의 이권을 확대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개항시기라고 하는데 중국의 어떤 근대화, 그죠?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전통 시대는 언제냐? 중국의 제일 첫 번째 왕조 이름이 뭐예요? 무슨 나라예요? 아는 사람? 현진이가 아나, 병선이가 아나, 우경이가 아나. 중국의 제일 처음 중국이 스스로 얘기하는 우리 이 중국 땅에 제일 먼저 최초의 왕조를 어떤 나라라고 그래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던져보면 돼. 무슨 나라? 생각나는 나라 얘기해봐요. 하나라죠. 하나라.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뭐 중국사, 세계사 배웠잖아요. 그렇지. 응석이 하나라, 창수 하나라. 다 아는 걸 물어봤네, 선생님. 그죠? 선생님 주로 물어보는 거 다 아는 것만 물어봅니다, 원래.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 그 다음 나라가 뭐야? 은이죠, 은. 혹은 상이라고도 하죠, 은나라. 그 다음이 무슨 나라예요? 그 다음이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그래서 사실은 뭐 은나라 정도는 우리가 뭐 은허가 발견이 되었다. 은허.
갑골문이 발견되었다. 뭐 자라의 등껍질을 태워서 그 균열되는 모습을 보고 길흉을 점쳤다. 그게 이제 뭐 은나라, 상나라 그런 얘기죠. 하나라는 사실은 뭐 그러한 고고학적인 어떤 뭐 흔적이 뭐 발견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 있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가 있었고, 그 은나라는 뭐 은나라 때 뭐 달기인가, 그죠? 은나라 멸망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은나라 때만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길흉화복을 점쳤다라든가 점괘를 봤다라든가 이런 기록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들이 어떤 그 뭐 부족국가 시족 사회에서 부족으로 넘어오고 부족 사회에서 이제 어떤 영역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과연 이 대자연이라든가 아니면 이 자연을 지배하는 어떤 강력한 그런 그 신계의 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은나라 때는. 그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나라 때는 보면은 무당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하면 뭐 화가 막 닥칠 거야. 이렇게 하면 복이 올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응? 확실하게 이거 인간 세계는 그러한 그 자연이라든가 뭐 아주 맹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완전히 우리는 세상을 다 극복하는 세상을 다 통치하는 그런 아주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이 뭐 다 법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된 거예요. 여전히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인간이 모르는 그런 자연의 위대한 힘이라든가 아주 맹수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인간들이 자연이라든가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분야를 극복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 바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알죠? 주나라. 주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갔는데 나중에 뭐야? 대혼란의 시기가 나오죠. 바로 뭡니까? 춘추 전국 시대가 바로 이 주나라 시대 때 주나라의 분열을 얘기할 때 주로 등장되는 단어들이죠. 그럼 주나라는 어땠는가? 주나라는 바로 나름 인간들의 통치와 통치를 위한 정치 제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어떤 룰을 가지고 규칙, 규범을 가지고 사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이 확립되었던 시기가 바로 주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전통시대, 그러니까 한나라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왕권이 확립이 되었고 주나라가 춘추 전국시대를 지나고 나서 멸망한 다음에 강력한 진나라가 생겼죠. 진시황 유명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시기에 인간 중심의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물론 은나라도 그것이 가능했지만 여전히 어떤 신계의 어떤 초자연적인 힘 이런 것에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시대에 어떤 정치 사회 구조가 확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종갓집 알죠? 종갓집. 응? 종갓집. 아마 학생들 중에 종갓집을 지키고 있는 엄마가 큰 며느리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럼 종갓집 하면 김치만 생각나죠? 김치.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의 몇 대 손이다. 몇 대 종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종손, 종자. 그럼 이 종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러니까 큰 아들, 큰 집. 그리고 문중이라고 하지도 않고 종중이라는 말도 써요. 종중.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종자는 결국은 어떤 그 혈연 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대손손 이어지죠. 그럴 때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대표성을 갖느냐? 종손이 그 대표성을 갖는다. 종손은 누구냐? 바로 제일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큰 집에 가죠. 여러분들 뭐 차례, 설날 이럴 때 어디가 우리 큰 집에서 제사 드리러 가, 차례 모시러 가 이렇게 하죠. 가면은 뭐 차례 같은 거 모시고 그러면 누가 해? 큰아빠가 하죠. 그 주로 이제 큰 사람들이 그것들을 합니다. 또 여자도 아니고 남자, 아들들이 합니다. 그죠?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결정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했던 거죠. 그게 바로 종법입니다. 종법.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조상을 모시고 그 조상으로부터 내가 몇 대 손이고 또 그 중에서 뭐 큰아들이냐 작은아들이냐 셋째 아들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누가 제사를 모시고 누가 부모님을 노후에도 모시고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모시는가 이런 것들을 확립했던 시기가 바로 주나라고, 주나라에서 그 확립한 제도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종법제도입니다. 종법제도. 신기하죠? 우리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종법제도를. 그렇지 않나요? 물론 요즘에는 뭐 아들, 딸, 뭐 남아선호 사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너무 미개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만 되어도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뭐 재산 상속 그래도 괜히 뭐 딸들은 안 주고 뭐 아들들만 줘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종법제도예요. 종법제도. 그런데 이 종법제도가 아주 오래된 주나라만 뭐 BC죠, BC 몇백 년인데, 그죠?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저 종법제도가 중국 및 우리나라 이 유가 사상에 젖어 있는 유교 문화권에는 지금 현대 사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과거에 있었다가 사라졌다면 선생님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런 종법 제도는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이 천하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그 천하의 주인은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죠. 하늘의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 천하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바로 그 천자의 아들 중에서 큰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아들은 뭐냐? 셋째 아들은 뭐냐? 천하의 주인은 큰 아들이 돼 그 큰 아들의 형제들한테는 또 어느 정도의 작은 천하를 나눠준다. 그게 바로 봉토라고 그러죠. 봉토.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한반도에 내가 천자야. 그런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큰 아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었어요. 그럼 작은 아들은 뭐야? 작은 아들은 너는 저기 호남 지역은 네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권한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소유권은 누구냐? 소유는 나야. 그렇지만 그 지역은 네가 관리를 하도록 해. 이런 식의 땅을 나눠주는 봉토,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시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가 결정되고 천자는 큰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었고 그 대신 그 물려받은 왕은 자기의 형제라든가 또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큰아들, 둘째 아들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 친소를 따져서 그들에게 일정 지역의 땅을 나눠주고 많은 권한을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분봉한다고 그래. 분봉. 그런 식으로 국가와 그러니까 국가 왜 국가야? 가는 뭐야? 가족이죠. 국은 나라예요. 그래서 왜 국가라고 하냐면 중국의 이런 전통 사상은 이런 종법제도의 기본은 국가나 가정이나 똑같다는 거야. 가정들이 다 모여서 그 중에 제일 큰 집, 제일 큰 어른이 바로 나라님이야. 나라님, 임금님, 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종법은 이 법은 뭐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상위법이야. 헌법이야. 그럼 일반 가정에서는 어때? 가정에서도 가정에서의 도리,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은 아버지, 큰오빠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결정한다. 이런 것이 바로 종법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주나라 때 확립되었던 이 종법제도는 뭐 황제, 그러니까 왕조 시대를 뭐 거의 뭐 몇천 년입니까? 한나라가 BC 200년이니까 그죠? 거의 한 3000년 가까운 시기 동안 1911년 청나라가 멸망될 때까지 그 종법은 왕조가 바뀌더라도 그죠? 진시황이 생기고 진시황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오고 한나라를 멸망시켜서 위나라, 진나라, 남북조, 휴대, 수나라, 당나라 뭐 조금 이렇게 가는데도 이 원칙은 한결같이 지켜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이겠습니까? 그죠? 전통사회는 바로 그랬다. 공감이 가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전통적인 종법 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또 이 파워포인트만 보면 또 지루할 것 같아서 선생님 연구실도 잠깐 보여주고 다시 또 장면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을 이해하는데 뭐 그렇게 넓은 크다란 자연 환경을 무시한 채 접근해도 안 되고, 그죠? 역사도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중국 하면 그 아주 오래된 역사. 중국은 이러한 그 종법제들에 의한 왕조 체제가 3000년은 좋기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뭐 중국 문화를 뭐 4대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이집트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그죠? 인도 문명. 이렇게 4개를 얘기해도 지금까지 발생된 시점부터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체제를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온 최소한 19세기까지 유지된 4대 문명은 중국 문명이, 황하 문명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공감이 갑니까? 그래서 그러한 중국의 어떤 역사적 연속성의 특성, 그 다음에 지리 환경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위도를 따져보면 열대, 아열대, 그죠? 온대, 냉대, 엄청난 기후대를 다 커버하는 게 중국의 광활한 영토이죠. 그런 것들이 다 중국 문화에 축적되어 있는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다른 문화와 다른 그런 하드웨어적인 지리적인 환경, 소프트웨어적인 역사적인 환경, 또 거기에 정치 사회 구조의 근본 원칙으로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종법 원칙, 이거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일단 이 이후로 수천 년간 유지되는 가장 큰 원칙, 종법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종법 제도를 만들어서 그 황제, 천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모든 백성들이 따르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왜 나는 나라님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의 큰 집 중에 큰 집, 그리고 우리 조상의 제일 끝에 천자가 계신 거야. 우리는 다 한 가족이야, 일가족이야.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 하나의 같은 핏줄인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우리 집에 어떤 도둑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거야? 나가서 지키고 도둑을 쫓아내야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교육받았겠어요? 집에서 그냥 뭐 책도 없었어요 그때, 그죠? 근데 아버지 엄마가 이건 이렇게 사는 거다. 큰아빠가 이렇게 하고 큰오빠한테 다 복종을 해야 된다. 아빠가 죽으면 뭐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나라는 누구야? 천자님이 주인이시다. 이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을 해서 나오는 곡식은 천자님에게 바쳐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당위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
그러한 모든 주인은 천자님이시고, 그래서 이 주인, 내 목숨까지도 천자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천자가 가지고 있는, 왕조시대의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죠. 매우 강력한 겁니다. 그게 뭐야? 군주제도예요. 군주제도. 임금이 주인이 되는 거야. 군주. 근데 그냥 군주가 아니라 전제 군주제야. 그 군주 중에서도 가장 한 명만이 그 권한을 갖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천하라는 개념이죠.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과 재산과 땅과 나오는 곡식과 모든 자원의 주인은 누구야? 천자님이십니다. 이러한 전제 군주제가 확립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강력한 군주의 힘을 인정하는 그런 당위성을 보강해주는 원칙이 바로 종법제도예요. 종법사상. 그로부터 이 사상은 강력한 전제 군주제의 확립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국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은 주인에게 저항을 하면 돼, 안 돼? 말 잘 들어야 착한 어린이다. 그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처럼 나중에 어떤 시민의식이 성장되어서 자유, 평등, 프랑스 혁명 이렇게 해서 근데 그쪽은 우리는 다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상인 계급들이 시민이 되어서 결국은 빈털터리에 대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영향을 신장시켜서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서양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은 청나라 시대까지 1910년 멸망할 때까지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전제 군주 제도와 그 근간의 바탕이 되고 있는 종법 제도, 이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국가가 하는 일에 저항하고 거기에 개인적인 어떤 이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제군주제라는 것이 강력하게 백성들을 복종하게 만들었는가. 그 복종의 이름은 뭐예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죠? 충성. 군대 가서 우리 ROTC 때 맨날 충성하죠? 국가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뭘 가르쳐? 효도. 부모님 말씀. 물론 당연하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맞는데 그러한 집에서 엄마 아버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한 정말 내 생명을 주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효도는 당연하죠. 근데 그 효도의 외연의 확장이죠. 너희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엄마 아버지를 낳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태어났냐면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몇 대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지금 저 천자님이야. 우리는 하나야. 한 가지. 그래서 국가에는 충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사회 통념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같이 뭐 지금 뭐 중국에서 뭐 시진핑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공산당이 통치한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이 전통시대의 저런 시대, 전제 군주제를 비춰볼 때 크게 뭐 다른 거 없어요.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그냥 그럴 수도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북한 그렇잖아요, 북한. 어버이 수령동지 막 이러잖아요. 그 왜 그래? 조선이 멸망하고, 조선이 멸망하고, 그 다음, 일제시대를 겪고 나서 다시 해방이 됐지만 또 다른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 김일성 장군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님을 모시고 살듯이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그 체제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종법제도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법제도는 혈연 종법을 의미하며, 그죠? 혈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한과 재산 분배의 기준이 혈연 종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습 통치 제도를 정당화시킨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종법제도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이 나라는 군주의 것이고 군주의 권력은 세습되어야 한다. 물론 장자상속이지만 그러한 당위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종법제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시족사회죠. 시족사회. 시족사회는 뭐야? 무슨 씨? 오씨, 김씨, 박씨. 그죠? 그런 시족 사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서 누구야? 그 씨의 가장 조상이 있겠죠. 조상. 부계 사회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 종중이죠. 종손 할아버지. 그래서 가부장제가 만들어진 거죠. 집에서는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시죠. 그 다음에는 큰오빠, 큰아들이 그 다음이다. 이러한 것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업은 큰아들이 이어받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종법제도인데 이것이 언제 확립이 되었냐? 바로 은나라 말기, 상나라 말기라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나라는 은허, 갑골문자, 뭐 문자도 그 당시에 뭐 발견이 되었고 길흉화복을 점쳤다 라는 그 시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다는 인간 사회 제도가 확립이 되었고 그러나 여전히 그런 초자연적인 뭐 토테니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극복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거의 주나라가 생기기 직전 단계에 이러한 종법 제도가 확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법 제도는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하죠. 은나라의 후기에 시작되었고 이 제도는 주나라 시대에 주공에 의해 완전히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겠죠. 그럼 종법제도인데 종법제도의 중요한 원칙이 뭐냐? 첫 번째는 장자승계 제도입니다. 장자승계인데 장자승계와 적장자는 또 뭡니까?
적장자가 뭐예요? 오, 뭐가 안 들렸어요, 그동안? 영상이 멈추고 소리가 안 나와요? 멈추고 소리도 안 나옵니다. 녹화 번호서 어떨까요? 어이구,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일단 지금 카톡에 출석용 이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요, 여러분 뭐 나중에 수업 뭐 한 12시 좀 넘어서 끝날 건데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보셔도 됩니다. 뭐 상태가 좋은 상태인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들으면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적자 승계 혹은 뭐 집으로 따지면 상속이죠. 적자의 반대말이 뭐게요? 아는 사람. 적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서자라고 들어봤어요? 서자? 쭈꾸미 흑자가 뭐야? 그거는 저 경제 쪽에서 적자 봤다. 이익은 흑자 그거지. 예? 적자 흑자가 아니라 서자. 아이고 서자라고 합니다. 서자가 뭐냐면 지금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남자들 중심 사회라서, 그죠? 부인을 뭐 첩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첩이 뭔지 알죠? 그래서 첩을 드리면 첩에서 낳은 자식. 왜냐하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지 그게 효도였어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게 효도였고요. 또 많이 낳는 게 효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 보면, 옛날 군주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뭐 귀빈 뭐 많죠.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군주의 원래 그 조광지처한테 태어난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을 적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 군주의 권력은 적장자에게 승계한다. 이게 바로 적장자 승계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왕위 승계 방법으로 종법제의 핵심은 적장자 승계 제도이다. 주나라부터 왕위의 승계는 적장제 제도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사극 보면은 맨날 뭐 큰아들한테 하고 뭐 하는데, 우리나라 뭐예요? 조선시대에도 세종이 큰아들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세종대왕을 뭐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았던 거라든가, 그죠? 그런 뭐 왕위 계승에 있어서 누가 적장자였는데 그 사람이 바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고 다른 뭐 차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세웠더라든가, 뭐 조선시대 뭐 인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귀빈의 자식이라서 원래 적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정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적장자가 군주 권한을 승계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군주의 본처, 조광지처의 아들을 적장자라고 하고요. 뭐
귀빈, 장희빈, 그죠? 장희빈. 뭐 빈도 있고 뭐 등급이 많죠. 귀빈, 희빈 뭐 많아요. 그 빈자 들어간 게 다 어떻게 따져보면 작은 엄마들이지. 그러니까 소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실이 낳은 아들, 이런 사람들은 서자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홍길동. 그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한다. 호영 호재를 뭐 허락해달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홍길동전에. 바로 그런 서자들이 그런 권한을, 사회적인 어떤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왕은 그런 권력을, 승계를 누구한테 해주냐 찾지를 못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 경우는 아들이 너무 많아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서로 막 싸우고 암투로 막 정권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다. 왜? 차기 임금이 누가 되느냐? 그러려면 뭐 신하들은 어떻게 돼요? 줄을 서야겠지. 어떤 왕자가 임금이 될까? 그리고 내가 미는 왕자를 임금을 만들어야지 내가 잘 나갈 거 아니야. 뭐 이러다 보니까 왕자들이 많으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순조로운 왕위 계승을 위해서 그 주나라 때 주공이 적장자만이 왕의 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칙이 돼. 만약에 정말 정실의 아들, 적장자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애를 못 낳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그 다음에 서열을 결정해서 왕위를 계승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적장자 계승제도의 단점은 적장자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라고,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제상의 왕위 쟁탈전을 사전에 방지해 줬다. 내가 아무리 뭐 무예가 뛰어나고 뭘 잘해도 큰형이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는 것이 법이다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야심을 가지고 군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떤 안정적인 통치 체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반대 경우는 뭐야? 왕자가 좀 모자라서 맞이하는 경우에는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다. 여러분 삼국지 알아요? 삼국지에 유비의 아들 유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 당시에 유선이 죽을 뻔했는데 유명한 조자룡이라고 하는 장군이 적진에서 가슴에다가 유선을 품고 수많은 적들을 배우고 탈출에 성공해서 그 아들을 구해오죠. 그러니까 유비가 아이고 우리 아들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조자룡 장군 훌륭해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받아듣고서는 이놈 때문에 훌륭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 해서 강보에 쌓인 그 아들을 집어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충격으로 애가 좀 모자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유비가 죽고 그 큰아들인 유선이 청나라를 이어받죠. 이어받은 다음에 물론 제갈량이 쭈거량이
보위는 잘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유선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 총나라를 이어받았고 이어받은 후에 결국은 멸망했다. 그것도 아마 이 적장자 승계제도의 단점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 우리 학교는 12시마다 저렇게 종소리가 울려서 조금 시끄럽긴 합니다만 뭐 그냥 음악 소리로 듣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특징, 그러니까 적장자 승계제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게 바로 분봉제예요. 분봉제. 뭐 봉건제다라는 얘기하죠. 봉건제, 봉건제도. 봉건이 뭐냐면 책봉을 내리는 거예요. 세자 책봉 얘기 들어봤죠?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죠. 분봉제는 뭐냐면 정권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주나라는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막 성장할 때 은나라가 멸망돼 가고 있었겠죠. 근데 서로 같이 병존했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은나라 지역을 주나라가 결국은 다 점령하고 나서 주나라가 완전히 역사를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은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 정복 지역이 땅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내 땅이니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누굴 보낼 거야? 그죠?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누굴 믿을 만할까? 가장 믿을 만한 건 바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혈연 관계. 그래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왕좌, 그죠? 뭐 작은 아들, 뭐 아니면 그 임금의 뭐 숙부, 작은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관할할 수 있게 파견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한 사람에게 다 주면은 너무 세죠. 그 지역이 크면 나눴어요. 일부 지역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들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후로 파견이 되면요, 이 제후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제후를 또 파견하면 별개의 문제인데, 이때는 제후도 이 세습 통치권을 갖도록 해줬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평택 지역을 새롭게 뺏었어. 응? 예를 들어서 고구려인데 한강에서 전투를 해갖고서 이 지역을 뺏었어. 백제 땅을. 근데 이 백제 땅은 뭐 누구를 파견해야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에게 거기 좀 관리하세요. 드릴 테니까. 했어. 근데 작은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작은아버지의 아들, 적장자에게 또 세습 통치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야? 그 땅에 너희들이 관할은 하지만,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주인은 누구야? 바로 나, 군주, 임금이다. 그러면 그러한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때마다 뭐 좋은 맛있는 음식, 뭐 아주 신기한 무슨 보물 이런 것들을 항상 임금에게 바치는 거죠. 그걸 조공이에요, 조공. 그리고 원래 그 주나라 원래 지금 그 낙양 혹은 장안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황하강 중상류 지역인데, 그 지역에 누가 이제 뭐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 이러면 어떻게 돼? 나는 지금 저
남쪽의 장강 유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야? 군집, 군주의 땅을 침범한 놈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군대를 보내줘야지. 군사 지원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의무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지역을 땅을 받아서 내가 그 지역을 내 자손들에게 세습 통치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조공을 바쳐야 하고 또 그 원래 중앙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군사 지원도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또 이 제후도 또 넓잖아요. 경기도 지역을 받았어. 경기도 지역을 받은 제후야. 여기 뭐 수원도 있고, 인천도 있고, 인천은 뭐 우리 아니지만 평택도 있고. 그럼 또 거기 또 나눠주는 거야. 야, 그건 네가 좀 관리해. 그래서 그 제후의 밑에 제후로부터 또 이렇게 분봉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경대부라고 했다. 경대부. 뭐 조선 사대부 이런 얘기하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경대부. 근데 또 경대부도 그래. 평택을 다 받았어. 그럼 여기 비전동을 또 떼어줘. 그건 네가 좀 관리해. 네? 이렇게 나눠준 땅 이런 것들을 봉토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세습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후 밑에 경대부 밑에는 뭐 선비, 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비는 거의 그 당시 이제 봉건 제도, 봉건 체제 하에서 말단 통치 계급으로 자신의 어떤 재능을 경대부를 위해 발휘했어요. 따라서 이 제도를 보면 제일 위에 군주가 있고, 군주가 뭐 새로 정복한 지역을 제후들에게 내려주고 하사하고 봉하고, 제후는 또 그 밑에 또 지역을 나눠서 또 경대부를 봉해서 통치하도록 하고, 간접 통치죠. 그 다음에 또 경대부는 또 사를 봉해서 이렇게 간접 통치를 했던 그런 체제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한양에서 이 한반도의 주인인 임금이 있어요. 근데 이 임금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 또 둘째가,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큰아들이 임금이 되겠죠. 여기 평택은 어때? 평택에도 경대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또 그 아들이 받았어. 처음에 군주와 처음에 경대부의 관계는 뭐 사촌쯤 돼서 사촌 아니면 삼촌이죠. 작은 아버지한테 주고. 근데 이제 삼촌이 경대부인데 삼촌이 돌아가시고 삼촌의 아들이 태어났어. 아들이 이어받았어. 또 한양에는 임금의 아들이 이어받았어. 자, 원래 임금과 경대부의 관계는 삼촌 관계예요. 삼촌의 아들과 임금의 아들 관계는 몇 촌이야? 사촌이 사촌. 그지? 여러분들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하고 나는 몇 촌이야? 사촌이잖아요. 그죠? 그러대. 그래. 사촌지간이야. 삼촌하고 사촌. 멀죠? 그 다음 뭐야? 또 죽어. 또 경대부도 죽어. 그 다음 뭐야? 6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8촌. 뭐 사돈의 8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한양을 통치하고 있는 임금과 이 평택을 통치하고 있는 경대부의 그 혈연 관계가 거의 사돈의 8촌의 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바로 그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는 거죠. 각 지역 평택을 아우렀던 제후, 뭐
저쪽 뭐 안성을 아우렀던 제후 이런 사람들이 야 내가 왕이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식으로 서로 각축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한양 야 우리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한양 쳐들어가자.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봉제는 결국은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권력 중앙과 지방의 어떤 그 정치적인 순종, 복종 이런 것들이 점점 희박해졌다. 그래서 나중에는 분열이 되어서 다 싸우기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더 많다가 전국 칠웅 7개로 나눠졌고 그 중에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진나라는 이게 분봉제가 아니라 군현제로 바꾼 거예요. 군, 현. 우리 지금도 쓰고 있는 게 군이죠. 그죠? 무슨 군이 있나? 울주군, 뭐 양주군, 그죠? 무슨 현. 우리나라는 현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뭐 도, 시, 뭐 구, 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건 뭐야?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까지 행정 체계를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바로 군현제예요. 결국은 군현제는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하는 제도가 군현제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앙의 통치권을 더 강화시킨 거죠.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치권이 더 강화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진나라의 통일이고 진나라가 채택한 군현제고 그래서 강력한 군주제도를 만들었던 역사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정법제도의 세 번째는 뭐냐면 종묘,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여러분 할아버지 제사 이런 데 가죠? 종묘가 어때요? 서울에 종묘거리 있죠? 임금님이 계시면 임금님의 조상들이 계신 거야. 임금님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누가 드려? 큰아들이 드리지. 현직 임금님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에 이 나라의 주인이신 그 큰아들들님들, 그죠? 선대 왕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종묘는 뭐냐? 천자를 포함한 각급 장손이 조상의 신위를 모시는 장소이다. 그게 종묘야. 여러분 뭐 사극 보면 종묘 사직이 위태롭습니다 이러잖아요. 종묘는 뭐냐면 우리 경복궁을 보면 경복궁의 동쪽에 있죠. 종로거리 하잖아요. 종로거리. 그 다음 사직공원은 어디 있어? 사직터널. 그죠? 저쪽 서대문 쪽으로 서쪽에 있죠. 그러니까 임금이 천자가 군주가 있는 궁이 있으면 그 좌우에는 종묘와 사직이 있다. 사직은 뭐야? 땅, 곡식의 신이에요. 그건 신의 단계지. 내 조상이 아니라, 임금의 조상이 아니라. 그래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달라. 그런 신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가, 그러니까 군주가 그 자기의 직접적인 조상들을 잘 모시고 또 곡식의 신을 잘 모셔야 이 백성들이 밥 굶지 않고 이 나라가, 이 국가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묘 제사는 그 핵심은 가족 단위가 조상을 숭배하는,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양반집은 뭐 몇 대 할아버지까지 모신다.
어디 무슨 뭐 파평윤 씨는 어디 뭐 그 시제에 가면 몇 대 조상까지 모여서 그 윤 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주나라 때 확립이 되어서는요. 이러한 것들이 청나라 1910년까지 그대로 이 제도는 이주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건 전통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대에까지 아주 깊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랫동안 유지된 이런 제사제도, 이런 것들, 종법제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예악 문화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보면 뭐 공자묘에 뭐 여럿이 모여서 뭐 이렇게 전통 악기도 뭐 풍악을 울리고 막 그런 거 봤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절차 이런 것을 통해서 음악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의식, 엄중한 의식을 아주 하기 위해서. 또 여기 또 뭐 옷들 다 차려입고 악기 연주도 하죠. 우리나라 종묘 제사 올릴 때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냥 음악은 사실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그냥 뭐 mp3 틀고 듣지만 옛날에 저런 것들은 음악이라는 것들은 아주 귀한 통치 계급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성한 것이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악이라고 해요. 예악.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그냥 난리 났죠. 뭐 혈연 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혈연주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뭐 어디 뭐 경주 김씨 뭐 무열왕 멧대손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뭐 해조씨 뭐 장충공파 18대 손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군주 임금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빠짐없이 이것이 이러한 원리로 국가가 통치되어 왔고 이러한 그 원리에 모든 백성들은 순종해 왔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누구야? 바로 오랑캐들이다. 문화를 모르는 거다. 예악을 모르는, 예를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 무례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중국에도 북경에 가면 자금성 있죠. 뜨진청 자금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서쪽과 동쪽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동쪽에 바로 태묘 묘가 있어요.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묘, 뭐 띠탄이라고도 하는데, 그다음에 서쪽에는 사직, 종묘 사직 그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기에는 황제가 하늘의 천자가 뭐야? 하늘의 자손이 하늘의 큰아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야? 하늘의 재산 누가 올려? 하늘의 종손이 올려야지. 천자, 황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이징에 가면 티엔탄 천단 공원 있죠. 띠탄도 있어요. 그건 자기 조상들, 황제의 조상들. 르탄, 위에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황제가 이런 걸 올린다. 그리고 황제의 권한은 이렇게 세습된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모든 백성들이 따른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는 큰아들이 재산을 다 받는다. 시집은 가는 딸들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중국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
이게 자금성의 모습이에요. 자금성. 네, 여기 이제 글자 한자가 써 있는데 옆에 잘 보면요. 예, 만주어도 써 있어요. 왜?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왕조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족들은 다 만주족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글이 또 따로 있어. 또 뭐야, 이것도 그 마찬가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동쪽에 있는 종묘 같은 역할을 했던 중산공원이 있고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서쪽 월담이죠. 월담 위에탄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궁이 젖으면 일월 좌우로 태양과 달을 모시는 그런 건축물이 있고요. 남북에는 조상과 하늘, 이게 천단공원인데 이게 바로 하늘의 제를 올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황제가 자금성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늘의 제를 올리는 이것이 바로 천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천단공원. 지금 뭐 카카오 TV에는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진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요. 녹화분에는 다 제대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천자, 황제가 여기에 맨 뒤에 있는 이분이 황제죠. 그분이 이제 뭐 내시 신하들을 데리고 천단공원에 제를 드리러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태양을 모시는 그런 곳이죠. 거기 설명서예요. 이 황제가 걸어가는 이 대석 갈린 길, 이런 모습. 자, 하늘에 죄를 올리는 천자의 황제의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다 이제 청나라 때라 변발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거 뭐 청나라만 그랬나? 그 앞에 있는 명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 때의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건 천단공원에 여기 가운데 딱 서면요, 이 세상의 모든 기운이 여기서 정점을 모인다는 그런 곳이에요. 이 천단공원 가면 벽에다가 이쪽 끝벽에서 저쪽 끝벽에다가 소리가 들리는 회음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천단공원 상당히 예쁜 건축물로 이 기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이게 바로 이제 천단공원의 모습인데 파란색이고 이 안에는 뻥 뚫려 있습니다. 그 12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어요. 여러분 12간지 알죠? 뭐 쥐띠, 소띠, 뭐 호랑이띠 뭐 이런 12간지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하늘을 떠받고 있는 우주를 의미하는 뭐 그런 것들이 여기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모습,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혈연주의 때문에 해외에 있는 그런 그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들이 중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그 혈연주의를 강조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 대만 정치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국민당의 그런 사람들인데 대륙에서 일고 있는 황제능에 대한 어떤 제를 올릴 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야? 정치 입장을 달리해도 결국은 지향하는 바는 하나의 통일을 의미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중국은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왜
국가 권력에 그렇게 저항하는 그런 적이 없었는가? 어? 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아들을 중요시 여기고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이런 사회적인 모든 그 풍습이나 이런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원인을, 답을 바로 종법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